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각 당이 1호 법안을 내놨습니다. 시작부터 충돌로 문을 연 22대 국회. 각 당의 당론 1호 법안이 향후 여야 협치를 불러올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야의 1호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틀간 워크숍을 연 국민의힘은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지역균형, 그리고 의료개혁까지 이렇게 5개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으로 일명 531 법안인데요. 저는 오늘이 5월 31일이어서 제목을 딱 보고 그래서 531인가 했는데 또 공교롭게 또 개수가 31개예요. 네, 531입니다. 자, 민생의 방점을 찍었다는 점, 그리고 세부적인 법안에선 또 특히 어떤 부분이 각자 눈에 띄시는지 두 분의 평가를 먼저 강전의 변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특검이라든지 정쟁적인 부분들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531 법을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월 30일이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5대 패키지 31개 법안이더라고요.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네,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들,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를 20일 정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의료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완수를 위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이라는 것도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지역 필수 의료제도, 의사제도,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한 발전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저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22대 국회가 아무래도 여야 간의 협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영수회담 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 협조할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이번 패키지 안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108석으로는 지금 입안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여야 간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민생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31개 법안 중에서 어떤 금융투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출산휴가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협조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네, 일단 눈에 띄는 법안은 민생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21대 국회에서 폐기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이른바 구하라법, 이제 민법 개정안인데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한 상속 결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합리한 풍경이 펼쳐졌던 거죠. 뭐 몇십 년을 나몰라라 하고 사실상 유기에 가깝게 자녀를 방치하다가 사망하면은 그 돈에 그 이익은 취하겠다. 이거는 사실 법 강정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코너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봤었습니다. 예, 여야 간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특검 전국이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정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의견이 일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원전 폐기물과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그런 법률들도 일괄 폐기가 됐거든요. 다시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첫 발을 떼는 것은 여야 공이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였는데 그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올라왔었던 법안들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5개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5개 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4가지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의료 지원하는 기간을 늘리는 부분, 여기에 대한 법은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네. 않고 그대로 이제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4개의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이 워낙 언론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생에 대한 부분,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가면서 협치할 수 있는 모습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재발의가 된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지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제한이 되는 것으로 봐서 더 강해지고 더 세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 특별법은요, 1인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급에 차등을 뒀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2개 법안이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먼저 장유미 변호사 네.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으로선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종섭 전 장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2차로 3차로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전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이었습니다. 통화 내역이 나왔거든요. 8월 2일자로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통화를 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례적인 통화 이후에 벌어진 여러 정황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해 옵니다. 회수해 오는 과정 중에 공직기강 비서관, 안보라인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3번 전화하는 이 와중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됩니다. 이런 걸 수사 외압이지 않은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국무위원과의 통화가 자연스러우면 처음에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로 그렇다면 실체 어느 세월에 밝혀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재부의했을 때 부결시켰습니다. 표단 속엔 성공했지만 정치적 성공일지 의문이고 미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근본적으로는 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특검 법안에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비교적 더 넓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또 재부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당론을 네. 확립한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괄 지급이 민주당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국정행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뚜렷하게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지지율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등으로라도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재정 건전성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세출을 줄였지만 그렇다고 나라 곳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제가 좋지 않아서 세수 확보에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적시에 필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차등이라도 받고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형태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최근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병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5월 2일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황수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서로 간에 대화할 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처리를 했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얘기했었던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것이 특검의 추천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여전히 협의할 생각은 없이 단독으로 올라온 입법에서는 아예 대한변협의 추천권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 1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비교섭 단체는 조국혁신당 쪽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할 의사는 더욱더 없는 것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정말로 정쟁화시킨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25만 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게 전 국민이 했을 때 1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과연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금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가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심지어 35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3조 원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산이 들어가게 네.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정확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 굉장히 유감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요,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관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5개의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고 또 법적인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또 정치 공세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자, 강전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민주당이 같이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안 한다. 네, 지금 일단은 법안 발의 자체는 의원 10명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가족에 대한 딸의 논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국 대표의 어떠한 개인적인 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에서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보수층에서 봤을 때 사이다와 같은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했었던 업무들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한 이제 지지 효과를 끌어올려서 결국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이게 어떠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유리하게 나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특검 같은 것도 발의는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일자라는 이미지, 정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을 같이 한다?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에 의해서 역효과로 더 이렇게 영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같이 안 할 것이다라는 강전의 변호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일단 특검 정국에서 특검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 생각은 할 것 같고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건 아마 시기의 조율의 문제일 텐데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에 넣겠다는 고발사주 의혹, 일단은 하나씩 분별해서 일단 보자면요. 고발사주 의혹,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 실형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눈과 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여사로 한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원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었어요. 손준성 검사가 발신처였던 겁니다. 법원에서까지 인정됐어요. 또 하나의 흔적은 저희가 변호인들도 판결문을 열람할 때는 다 비실명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바로 출력하는 판결문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뭔가 참고자료로서 어떤 개인의 정가 관계가 드러나는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은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를 시키는데 대검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또 한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의아하죠. 검찰의 중립성 훼손한 겁니다. 그 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때 손준성 검사와 네.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대필해줬다는 케냐의 대필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사실상 게재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불송치 네. 결정 내렸어요. 이유는 이 논문을 게재하는 사이트에서 제대로 스크린하지 않은 책임을, 그 법적 책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한테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다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들여다볼 여지가 전혀 없는지, 이 부분을 그냥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한 네. 물음표가 쳐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시기는 조율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언젠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한 배를 타는 이 타이밍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을 너무 여러 갈래로 벌이는 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하지만 전혀 다른 당이고 한 어떤 배를 탈 수도 있지만 현안에 따라서는 또 이해관계가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이 기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야 각 당이 내놓은 당론 1호 법안을 살펴봤는데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본격 시작과 함께 여야 지도부 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선 절충형 지도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과거 또 집단 체제를 혼합을 해서 전당대회 2위와 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체제는 아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론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선이 있던데 자, 네. 강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 후보를 따로 받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를 따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따로 받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한 명이 선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낙선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제 당대표로서 나갈 때 또 사실 기탁금도 많이 내요. 1,000만 원 단위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한동훈이 어떠한 당내에서의 뭐 반 이상의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지율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쨌든 당 대표로서 나가고는 싶지만 어떤 뭐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정리를 하면은 2등과 3등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한동훈의 어떠한 이제 단독 체제에 대한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그러면서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
한동훈이 아니어도 꼭 한 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같이 하는 의견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등, 3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지도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도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저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뭐 7월 말 정도에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당심 100%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과거 이준석 대표 때처럼 당심 7, 민심 3으로 바꿀 것인가 뭐 5대5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하면은 최고위원으로 그럼 몇 명까지를 넣을 네. 것인가 당대표에서 그렇겠네요. 떨어진 분들 네 그리고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로는 아예 그냥 안 받을 것인가 이런 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기까지 어떤 완전한 체제 변화는 저는 시간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반면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당원 개정에 나선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 그리고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 자, 이 조항을 손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은 연임을 하고 대선으로 가는 길을 네. 뭐 열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단과 또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심을 20% 반영하자, 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권 맞춤당이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죠. 왜냐하면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8월 달에 뭐 연임론을 넘어서서 네. 추대론까지 나오는 이재명 네. 대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자리에서 내려나왔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그런 이제 전례가 있고 이건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대통령의 거리시라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갑자기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당원 당규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는 네,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놀라신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은 좀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특정인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이제 절차 어떤 개정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당내 뭐 갈등이랄까요, 잡음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이 노정됐던 것도 사실이죠. 뭐 당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추미애 당선인 이제는 의원이 되셨는데 굉장히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른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되자 좀 반발 기류가 있었죠. 그렇다면 당원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와 관련한 고민이 있었다가 사실상의 정치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직은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리고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기류와 전통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20%와 관련해서 어떤 또 장점이 있을지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종부세 내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이 종부세 폐지는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장경태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그 헌재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본격화가 될 종부세 폐지 논쟁 과연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정당을 표방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폐지 의견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십자포화를 쏟아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겠다라면서 만든 것인데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이게 집값이 잡히지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2017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사이에 과세를 받게 되는 인원
인원이 3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금 안 내시던 분들도 세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과세로 이제 받아내는, 정부에서 받게 되는 세원도 11배가 13배가 됐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수, 전체 세수의 한 1%로 종부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포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야기들이 특히 있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면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은 아니지만 최근 몇몇 의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22대 국회에서는 서로 간에 대화의 장을 열고, 또 이걸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국회를 넘어서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뭐 공청회라든지 뭐 학계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낮에 기사를 보니 그 박성준 의원,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16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아마 두 가지 포석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정책적인 문제를 좀 손질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부동산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그 부동산세를 또 내는 거예요. 네.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고, 또 전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 위주로 상당히 상승한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그냥 상승하는 데 따라서 그 반사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사실상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른바 마용성 벨트라고 해서 네. 마포, 용산, 성동 위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 지역이 과거보다 민주당의 득표율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떨어졌죠. 추세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도 있고, 이 정책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어떤 뭐 중도층과 또 이런 분들의 표심까지 좀 가르쳐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이제 국가재정으로 편입이 되지만 종부세 관련 법을 보면은 지방에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전액을. 그렇다면 지방세 세수가 사실상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불이익 그리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데 따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여심저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